2006년 9월 6일 인구 7,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루고프에 사는 14살의 엘리자베스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소녀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엘리자베스는 평소처럼 스쿨버스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어갔고 그 모습이 사람들이 목격한 마지막 모습이 되었죠. 한편 엘리자베스의 엄마 메들리는 평소처럼 일하다가 오후 4시 30분쯤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차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엘리자베스의 남동생 도니에게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나가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죠. 평소에 아이들에게 학교 끝나면 곧바로 집에 돌아와서 숙제부터 하라고 일러두었고 딸이 항상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들리는 곧장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찾기 시작했죠. 엘리자베스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그날 오후 학교 버스에서 내린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딸의 방에는 사라진 물건도 없었고 그날 오후에 이모가 집에 놀러 오기로 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가출도 아닌 것 같았죠. 메들리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동네를 샅샅이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그날 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한 소녀가 작은 마을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금세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그녀를 찾았죠. 심지어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며칠 넘게 수색하고 메들리는 제발 딸이 무사하길 바라며 뉴스 인터뷰도 했지만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죠.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넘은 어느 날 엄마 메들리는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를 한 통 받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 문자는 엘리자베스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땅속의 벙커에 잡혀 있다고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서 납치범이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엘리자베스는 평소처럼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있었죠. 그는 자신이 수사관이라고 말하면서 티셔츠에 붙어있는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마약이 발견돼서 지금 12살짜리 남동생이 이미 구금되어 있다고 말하며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으니 자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남동생이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도와주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는 갑자기 목에 작은 상자가 달린 무언가를 묶은 다음 그것이 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길에는 그녀와 그 남자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디로 가는 건지 동생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만 그 남자는 근처에 있다고 대답하고 계속 끌고 갔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너를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웠지만 그가 폭탄이라고 밝힌 무언가를 목에 걸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자베스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서 숲속을 한참을 더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멈춰 서더니 나뭇잎들을 치우고 숲속 바닥에 있는 문을 드러냈죠. 그리고 그는 지하 벙커 문을 열고 엘리자베스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납치범 역시 그 벙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그고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의 가족들은 그녀가 실종된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납치범과 엘리자베스가 지하 벙커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주변을 수색하면서 바로 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요. 납치범은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은 후 총을 머리에 대고 만약 소리를 내면 쏠 거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자신을 찾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죠. 심지어 납치범은 배터리로 작동되는 TV를 틀어서 그녀의 엄마가 딸을 간절하게 찾는 인터뷰를 엘리자베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흙으로 덮여진 지하 벙커는 납치범이 직접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부실한 침대와 양동이로 만든 간이 화장실이 있었고 폭탄 제조 장비도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납치범이 만든 부실한 침대에 묶여서 매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납치된 지 3일째 되던 날 밤, 납치범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총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납치범이 최대한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총을 잡고 방아쇠를 당겼죠. 하지만 총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납치범의 이름이 빈슨 필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필로는 그녀에게 벙커 주변에 여러 개의 폭탄을 설치해뒀다고 설명하며 엘리자베스를 벙커에 내버려 두고 경찰을 유인한 다음 벙커 전체를 폭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납치범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수사관과 가족들이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의 실종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 탈출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음 날부터 일부러 납치범에게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범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척했죠. 이 전략이 통하기 시작한 건지 납치범은 엘리자베스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사슬을 풀어주고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줬습니다. 납치범은 엘리자베스를 믿게 되자 밤에 그녀를 데리고 지하벙커 밖으로 나와서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벙커 주변에 몰래 설치해둔 부비 트랩을 보여주었고 엘리자베스는 그때 주변 지형을 외워두었죠. 또한 그는 신호가 있는 곳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고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몰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서 누군가 발견해주길 바라며 나뭇가지 위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납치범은 심지어 자신의 핸드폰을 주고 게임을 하도록 허락도 해주었는데요. 지하 벙커에서는 무선 신호가 닿지 않아서 간단한 게임만 할 수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납치범이 보는 앞에서는 게임을 하는 척하며 문자를 보낼 궁리를 했죠. 그리고 밤에 납치범이 잘 때 몰래 핸드폰으로 문자를 썼습니다. 납치범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깰 것 같으면 작성한 모든 메시지를 다 지웠죠. 그렇게 간신히 모든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 전송하려고 했지만 매번 신호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납치범 몰래 문자를 작성해서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가 만약에 깨어나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보기라도 한다면 즉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사다리를 타고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문자를 전송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납치된 지 열흘째인 9월 15일 납치범 필로와 엘리자베스는 다시 헬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 근처를 수색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당황했고 TV를 켰는데요. TV 뉴스에서는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납치범은 내가 한 짓이냐고 소리쳤죠. 그때 엘리자베스는 납치범에게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며 절대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문자 전송에 성공한 후 보낸 메시지함에서 문자를 지웠기 때문에 핸드폰에도 그녀가 문자를 보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납치범은 오히려 엘리자베스에게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납치범에게 그가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얼른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언제든지 도망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떠나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사다리를 타고 벙커 밖을 빠져나오면서 엘리자베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납치 10일 만에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납치범이 아직 떠나지 않고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봐 당장 떠나지 않았죠. 아침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린 후 확실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계속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며 걸었죠. 그때 멀리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소리쳤고 엘리자베스는 수색하던 구조팀에게 발견되어 그렇게 납치 열흘 만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매들린이 받은 문자 메시지의 번호를 추적해서 그 핸드폰의 주인이 빈슨 필로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가 납치범이라는 사실은 뉴스에 보도되었죠. 그리고 수사관은 문자가 전송된 곳을 위치 추적해서 다시 수색을 시작했고 구조팀이 엘리자베스를 구조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자베스가 구조된 지 몇 시간이 지난 후 수사관은 한 여성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요.
한 남자가 자신의 차를 훔치려고 시도하다가 도망쳤다는 제보 전화였고, 수사관은 그 근방을 수색한 끝에 테이저건과 칼 등을 소지한 채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납치범 빈슨 필로를 체포했습니다. 빈슨 필로의 집에서는 총, 폭탄 제조 장비, 음란물 등이 발견되었고, 집 주변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개의 벙커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가 갇혀있던 지하 벙커는 그녀의 집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숲속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는 최소 몇 달 이상 그녀를 그곳에 가둬둘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빈슨 필로는 전 여자친구의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해서 체포 대상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를 납치했을 당시 1년째 경찰로부터 도주 중인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경찰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녀를 납치하여 벙커 주변에 폭탄을 설치해두고 경찰을 유인하는 미끼로 쓰려고 엘리자베스를 납치했던 것이었습니다. 빈슨 필로는 납치, 성폭행, 폭발물 소지, 경찰관 사칭 등의 수많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당국 측은 그의 범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2007년 재판 끝에 가석방 가능성 없는 42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3일 빈슨 필로는 51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죠. 엘리자베스가 탈출에 성공한 후 그녀가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노력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존 이야기는 미디어에서 여러 번 소개되었으며 2018년에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인내심을 갖고 치유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치위생사로 일하고 있으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